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지훈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어제 2차 단일화談판이 있었는데 진전된 합의안 없었습니다. 왜 공개談判한 건가요? 서로 간의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여기에 그 공개談판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단일화의 부정적인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는 거였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역이용한 거죠. 그렇다면 아예 생중계를 함으로써 본인이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한덕수 후보가 준비 안 됐다는 걸 드러내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당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지금 오늘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예 그것을 좀 여론조사하기 직전에 토론 형식으로 한번 활용해보자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빈손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간단하게 봅니다. 이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김 후보가 서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풍경이 바뀐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국민의힘 지도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원내 2당의 공식 대선 후보 그다음에 직접 집권 여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다. 그게 되는 순간 그게 누가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될 텐데 단일화 얘기를 너무 선제적으로 꺼내서 그래도 저는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뭐 역시 그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의지를 꺾을 방법은 없고 다만 지금 변수는 뭐 법원의 판단, 가처분에 대한 지위에 대한 가처분의 판단 뭐 그거 하나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원래 양보안도 좀 가져가고 예를 들면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제 보면은 서로의 입장만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 공개 요 판의 두 번째 회동을 주도한 게 이제 김문수 후보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하면서 다 공개한다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가 완전 말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봤고 저도 봤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돌림 노래가 생각났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가 머릿속에서 네. 계속 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뭐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한덕수 후보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22번이나 단일화 약속을 했다. 일주일 연기는 단일화를 안 하자는 거자. 그러면 이제 또 얘기도 나오는 김문수 후보는 아니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싶었으면은 입당을 해야지. 이거를 들은 국민들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키를 김문수 후보가 주고 이게 만약에 여론이 확 바뀌어가지고 김문수가 궁지에 몰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키는 김문수가 쥐고 있고 그 여론 자체가 이 소위 말하는 쌍권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난장판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 공개 회동을 하고 그 상황도 보셨겠지만은 막 기자들 오고 당 관계자 그렇죠. 오고 지지자들 막 물러나라 막 난장판이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의도된 판에 말렸다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양보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게다가 단일화 이후에 단일화가 11일까지 안 되면은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이게 배수의 찐이 아니라 꼬리를 내린 걸로 저는 봤어요. 사실상. 이게 더 그러면은 11일까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언론에서는 뭐 노동운동 시절에 좌파시 게릴라 전술에 당했다 막 온갖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너무 물러봤다. 그러니까 국힘 지도부나 주류가 공작을 하려면은 좀 치밀하게 했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공작하려다가 지금 완전 된통 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 어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네. 우리 흔히 요즘에 이제 뭐 근육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뭐 마음 근육을 길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치 근육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한 후보가 배수의 친을 치게 이제 10일까지 나는 안 되면 나 네. 후보 등록 안 한다. 권투로 치면 타올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을 보인 거예요. 정치의 가장 금기사항 상대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등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물었잖아요. 그러면 12일까지 단일화 후보 등록 안 할 것입니까? 그 자동 단일화가 됩니까? 했더니까 뭐 그 시인도 부인도 안 하니까 자동 단일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가 좀 안타까운 게 그 포기의 정치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문도 개헌 3년 차하고 나 후보직 그러니까 대통령직 내려놓겠다. 단일화 안 되면 나 후보 등록 안 한다.
자꾸 그 뭐랄까 포기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예, 잘 우리가 포장해주면 하심, 마음을 내려놓은 정치, 그렇죠. 비움의 네. 정치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정치 첫 입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기와 의지, 그다음에 내가 가야 할 지향점을 보여주셔야지. 저는 근데 그 정치 근육이 단련될 대로 단련된 우리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고마운 손님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 이정현 이제 그 캠프에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쭉 말씀 들어보면 한 후보 캠프 내에서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에게 이름해놨고 당이 이거는 주도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라는데 그런 점에서 어제 그 오히려 김 후보가 그런 걸 공격을 계속 포인트를 잡고 가는 바람에 한 후보 입장에서도 참 나중에 나와서 백브리핑하는 경우도 결국 정책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참 어제 그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좀 들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결기,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지금 다 임명직, 지명직만 했지 선출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 얘기를 또 김문수 후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한 번 안 뛰어보는 사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꽃가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과 지도부가 지금 꽃가마 태워주겠다라고 한 거고 본인이 이렇게 올라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덕수의 이 출마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는 그럼 자의냐 이게. 그러니까 뒤에 그러면은 지금 누가 있는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냐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당무에서 손 떼라 윤석열 대통령 당 망하게 해놓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느냐 이거는 국민들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다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점점점 지금도 안 좋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을 하는 순간 가뜩이나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3년 총리를 해서 공과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제 이게 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배우설까지 이제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로 사람들이 아무리 당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전폭적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거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점점 윤석열과 손절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 패착이고 처음에 이게 플랜 자체를 잘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완규 법제처장 후보자 지명한 거를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쪽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우리 말 잘 들으니까 우리가 옹립하네. 요 불신에 대해서 요 의혹에 대해서 전혀 해소를 못하고 권력 의지도 없고 등등등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말씀하셨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김문수가 이기는 게임이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지금 말했던 그 배우설,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나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한 후보가 이제 물론 통합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과연 먹히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후보 혼자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낙연서부터 뭐 그 지금 얘기하는 모든 개헌에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들을 다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서야 되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가 난 내란 텐텐은 안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별로 안 좋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랑 개인적으로도 제 가깝지만 이제 그 우리 김기용 전 국내 그 용산 대변인이 지금 사실 대변인 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분은 얼마 전까지 용산에서 부대변인 하시던 분인데 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자꾸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오해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확장성에 대한 그것이 이제 자꾸 좀 줄어들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한 후보의 약간 미적거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말하자면 그 동력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저는 책임을 묻는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난번 그 경선 과정에서는 준 공약이었거든요. 단일화가 다들 X세모하고 이럴 때 피해갈 때 혼자 영을 들었고 그다음에 단일화는 뭐 김덕수가 아니라 뭐 그래서 이제 캠프 내부에서는 을지문덕까지 소환하는 뭐 그런 캠페인이 있었으면은 저는 당당하게 이거를 받아야 된다. 지금 와서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고 단일화 받겠다. 이거는 정말 안 하겠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단일화의 시한이 11일이 데드라인이다라는 걸 알고 당선됐을 텐데
그 이제 와서 뭐 당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정치를 분석한 저희들이 봐도 그거는 좀 핑계용에 불과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책임은 져야 하는데 이렇게 상황을 정교하게 관리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큰 거죠. 다음 주에 토론과 여론조사를 하자. 이 단일화 로드맵 김문수 후보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뭐 안 하겠다는 걸로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당원들도 그렇고 뭐가 됐든 단일화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 저는 뭐 단일화 해도 효과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원들 조사했잖아요. 이게 문구부터 저는 황당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아니, 앞에 전제 조건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해야 되면 그 찬성하죠. 그러면은 단일화 뭐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묻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판을 짜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뭐 어쨌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 이런 기대에 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모호한 여지를 지금 남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11일로 데드라인은 뭐 국민의힘 입장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2번으로 좀 누구든 한덕수든 이거 올리고 싶은데 역대 단일화를 보면은 꼭 그렇게 됐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리하게 특히 이제 정상적인 대선이면은 반년 동안도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렇죠. 문재인 안철수. 근데 이거를 번개불에 콩 부어 먹듯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강제로 밀어붙이고 마음은 다상하게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예요. 당선되고 나서 이리 앉아. 아, 그렇죠. 예. 9살이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치 선배예요. 뭐가 됐든. 근데 본인이 뭐 오선 의원이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반말 찍찍 뱉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이제 11일 날 후보 등록으로 누가 될지 아니면 가처 신청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두 사람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고 표현하셨는데 번개불에 콩고 먹으면 타잖아요. 익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도 굉장히 그 다니까 후보 선출되는 날부터 지켜봤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김 후보 입장에서는 왜 나 사무실도 안 내놓고 뭐 하느냐고 이제 선대위 구성도 안 해주고 하느냐는데 어제 나 이제 국힘 사무실 나가서 대선 후보 사무실에서 이제 직무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가 보기에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보는 이제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단일화라는 중차대한 그런 사안을 후보의 선의에 기대하고 후보의 결단에 기대하는 그게 저는 너무 그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안에 벌어져야 할 일이면은 최소한 경선 3주 동안에 날짜별로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짜여져야 하고 그것을 저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확약을 받았어야 해요. 다른 토론 어떤 토론보다도 OX도 하면서 왜 거기에 대한 확약을 못 받는 지도부가 그러니까 저는 될 거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상황 인식이 굉장히 그 좀 너무 뭐 정계 은퇴 말씀하시는데 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긴 하지만 정말 이번에 보여줬던 좀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전혀 플랜 B가 또 준비가 안 된 이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직전의 집권 여당인가라는 의구심을 많은 분들에게 좀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 옛날에는 저렇게 했으면 됐어요.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다 옹립하고 찍어내고 이거 이준석 끌어내리고 한동훈 끌어내리고 이거 당대표직에서 이런 거 했을 때 뭐 윤리위도 가동하고 무슨 뭐 물병도 던지고 뭐 온갖 수단을 다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이빨 빠진 호랑이 이제 탄핵된 윤석열을 안고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후보의 선의를 믿고 후보의 선의를 믿은 게 아니라 호구로 본 거예요. 김문수를 호구로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말 찍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선 의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덕수 후보는 왜 당이 정하는 모든 룰 아니면 결정에 다 넘기는 건가요? 그건 뭐 본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에서도 할 때 상대가 잘하는 지점 공략 안 하잖아요. 상대의 아픈 지점 그냥 그 상대 선수가 펀치 강하면 배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상대 약점을 공략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제가 김 후보가 정치 근육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님 준비 안 됐지 않았냐. 가장 핵심적인 질문. 등록할 거냐 말 거냐. 입당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가장 곤란한 질문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후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주일 아니면 단일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소속 지점에서 있어야 뭐 시너지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공학적 생각들도 했을 테고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그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대로 뭔가 준비를 했으면은 딱딱 지향점들을 정확하게 내보내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비움의 정치, 하심의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권력 의지로 치환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권력 의지거든요. 내가 이것을 왜 잡아서 뭘 할 거지. 그 개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엔 그것만 너무 부족했고 그런 걸 간파한 김문수 후보가 아주 집요하게 약한 고리를 공략했다. 그 측면에서 결국은 단일화 지난번 1차 회동에 가장 큰 저는 그 얘기가 11일까지 후보 등록 안 하면은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시는 거죠. 자동 단일화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저는 사실상 끝이었다고 봐요. 이 지도부의 압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가 당원 여론조사 결과 86.7%가 나왔는데 찬성이 김문수 후보에게 부담되지는 않을까요? 아니 부담되죠 당연히. 부담이 되니까 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그런데 나는 정당하게 선출된 뭐 이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됐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면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다 같이 도자 동네 한 바퀴 돌린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떠돈다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만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법원으로 다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장판 된 겁니다. 진짜 난장판. 오늘 아마 남부지법에서 오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전당대회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이제 요거 금지하는 거 저는 김문수 후보 손에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거 다 병합해 버렸거든요. 지금 다 그쪽 법원에서. 그러면은 이게 일관되게 하면 한쪽 손에 다 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후보자 지위 이거는요. 무슨 얘기 왜 이거를 했냐면은 이제 법원에서 확인도 받는데 만에 하나 저쪽에서 이제 도장을 안 찍어준다든지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이 법원의 요거 이 판결 가지고 그냥 선관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확인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그냥 본인이 등록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정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이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뭐 지금 결국 74조 2항이거든요. 후보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선관위와 그 이제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제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항 때문인데 결국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뭘로 볼 것이냐. 상당한 이유. 근데 이게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이유가 이제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장하는 거는 당원의 요구가 상당한 이유다. 근데 당원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그게 이제 맞을 수 있어요. 그 후보가 선출된 과정에서도 그 일종의 이제 그 단일화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원들 뜻이 이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이유로서 이걸 후보를 교체하겠다. 근데 김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 하면 맞설 겁니다. 당원의 공식적인 절차 3단계 절차를 거쳐서 내가 선출됐는데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대가 그게 주장하는 상당한 이유가 단일화에 대한 얘기라면은 그 후보는 당 밖에 있는 후보고 뭐 전혀 뭐 당과 연관이 없는 후보고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해버리면은 확률로 치면은 저는 가처분이 이제 그 김문수 쪽으로 유리하게 될 확률이 한 60% 이상 봅니다. 그러면 당이 과연 플랜 B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얘기는 뭐 또 20명이 밖으로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추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다시 한번 더 단일화. 근데 그게 아까 이정현 선대위 대변인도 한덕수 후보 측 말씀도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정말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그 당의 직위는 안 주면 근데 그것도 선관위가 가처분을 받았는데 직위를 또 안 찍은 것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이게 워낙 초유의 일이라 그래서 저는 정말 가능성이 없지 뭐 적지는 하지만 후보를 못 낼 가능성도 있다. 뭐 김문수 후보는 내가 등록하겠다 이쪽에서 도장 못 준다.
결국 직위는 제가 보면 분명히 찍어야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가처분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판결문으로만 대체가 되는 건지 저도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더 이제 보충 의견면 반론은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제5장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비대위죠. 요거는 네. 지금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단계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법정까지 가는 게 참 불행한 일인데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경선 끝나서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전 이제 선관위원장한테 이거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 맡아달라고 하니까 아니 이미 다 뽑아가지고 지금 없는데.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했나 이거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양수 사무총장이 지금 뭐 임시로 만든 거잖아요. 네. 선관위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후보가 뽑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과정에서의 경선을 관리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이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해체됐다. 그러니까 이거가 심의가 가능한 거냐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의 비대위원 이거는 지금 논쟁이 있는 당무우선권. 당무우선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거에 최고위원회 위에 후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 후보가 결정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항은 사실은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논쟁을 해결하려는 거지 이미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이거를 뒤집는 걸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또 법조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거를 후보를 갈아치울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가능성 낮게 봅니다. 예. 이 지도부는 지금 일단 지도부 주도로 단일화 로드맵을 강행하고 있어요. 일단 뭐 가처분 신청은 이제 아직 그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처분과 관계없이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다시 또 뭘 이제 후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건데 근데 그게 뾰족한 수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이미 법적 지위를 그 사법부로부터 보장받은 후보를 상대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와서 당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후보를 교체한다.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가능하지만 그 제도로서의 완결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장 큰 변수는 어쨌든 가처분이겠지만 당이 이걸 가지고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 등록은 직인을 찍어줄 수 없어서 우리 후보로 간다라고 했는데 선거 그래서 따로 등록을 했어요. 뭐 그런 김문수 후보는 또 반발해서 자기도 소송을 또 제기해놓고 그랬는데 정말 본선에 가서 뭐 또 이 새로운 후보에 대한 또 가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이건 당이 지금 대책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두 분이 거의 일치하는 발언들이 계속 이건 가고 계시네요. 현실이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고는 했는데 그 플랜 B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여론이 이제 의총은 매일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 의총 보는 것도. 그런데 의총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단일화 이제 포기하자. 예, 이런 얘기가 중진들로부터 나와요. 그게 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거 기후 2번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덕수를 후보로 했는데 가처분 신청 내 가지고 그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도 인정 안 해버리는 법원에서 뭐 이런 선관위에서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자라는 게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일종의 위성정당 같은 거 만들어서 20명 탈당해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근데 당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새미래 민주당을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종의 텐트를 쳐가지고 지금 한덕수 이게 너무 빠르게 졸속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사실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 그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지금 어긋나고 있거나 파국을 맞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플랜 B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냥 후보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래도 지금도 그냥 붙어도 솔직히 이재명 후보한테 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당이 파국이 나서 단일화 뭐 효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 정도가 돼서 단일화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러면요 당 주류들이 선거 안 도와줘 버릴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이거는 뭐 예측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요 김문수 후보가 차기 당권을 잡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패배를 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2007년에 정동영 친노와 주류하고 불화를 겪었고 48대 26으로 22%포인트 차로 지니까 당권을 못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그런 사례 웬만하면은 대선 후보가 다음에 당권도 잡았거든요. 2017년에 홍준표 대선 후보도 결국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고 이런 식으로 뭐 이재명 뭐 이회창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난장판 되겠구나 진짜. 이건 그럼 왜 또 안 도와주냐 또 이런 거 계속 나올 테고 지금 진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진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훈식 종합상황실장 선대위 본질은 국민의힘 당권 쟁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대선은 포기했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뼈 아프지만 사실은 뭐 민주당이 그렇게 좀 약간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가치 투쟁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어떤 노선에 대한 투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 이제 단일화가 결국 이제 이 그나마 구도 싸움에서 이슈하고 인물 싸움에서 밀리는 범여과 범구 여권이 구도 싸움을 통해서 한번 이 판을 뒤져보자고 나온 이 카드가 단일화 스윙 카드인데 이게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일단 명분도 효용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그다음에 남는 거는 왜 이분들이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서로의 가치나 명분은 사라졌고 지금 말은 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버텨서 남는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이거를 결국은 이걸 완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당의 이제 주인임을 입증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당권으로 자꾸 이제 치환되는 거죠. 근데 저도 참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합당하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음모론을 제기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되니까 당권 투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여기에서 다시 대의 명분을 찾아서 이분들이 다시 뭔가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꺼내놔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게 이번 대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떤 패배를 당하는가에 따라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대선 판도에서 더 그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이제 그게 잣대가 돼버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지지율이 관건이 될 수가 있겠군요. 당권의 어떤 부분 향보에 있어서는. 득표율이겠죠. 득표율. 득표율. 그렇습니다. 득표율이 관건이 되죠.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면은 결국은 패배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죠. 후보의 책임인가, 당의 책임인가.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또 일종의 그 책임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원인 분석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그걸로 그라운드 제로가 되면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로 명분을 정파 세력 간에서 찾을 테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하자면은 손살에 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본선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기록적 참패로 기록될 경우에는 나타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는 분명히 공방이 나올 테고 거기에서는 이제 후 당권을 보는 그런 이제 지표가 나타나겠죠. 네, 정치와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이 이어갑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일단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라는데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번 대선 전략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전략이랄 게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내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사실 제대로 공약 발표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뭐 한덕수 후보도 급하게 그래가지고 무슨 뭐 AI 관련해서 이제 1호 공약 내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지게 어저께 저는 그 관훈클럽 초청 인터뷰 그 김문수 후보 인터뷰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극우로 분류되는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자유통일당 창당했는데 이거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과거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중도층 표심 끌어안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광장 세력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께 김문수 후보는요 가운데가 없었어요. 극조 아니면 극우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극조 아니면 극우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그거는 결국은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보수와 같이 손을 잡고 아주 강건한 보수, 강경 보수의 어떤 정통성 이런 지향성을 지금 보여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당의 주류들이 안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라도 이제 데려오겠다라는 건데 가뜩이나 너무 지금 극우화됐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은 강경 보수화됐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가면은요 정광훈당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정말 웃긴 게 박수영 의원이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서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표현 썼거든요. 좌파식 조직 탈취다 이게 지금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뭐 통일전선 전술 뭐 거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좌파식 조직 탈취가 아니라 지금 극우의 조직 탈취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가 총선에서 뭉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스팔트로 나갔다가 당이 어떻게 103석이라는 역대 최악의 패배를 당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없고요. 이 보수 세력이 지금 미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 건가 정말 굉장히 답답한 형국이 될 거예요. 예. 김준일 평론가께서 상상력을 아주 많이 발휘하셔서 이제 정광훈당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어제 관훈토론에서 저기 광장 세력을 언급한 건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그러니까 탄핵 그 이제 심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광장 열기 그것도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저는 취지를 읽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 열기의 원인을 잘 보면은 7080과 2030의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어느 언론에서는 조선결합이라고, 그러니까 조부의 조자를 따고 손자 조선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선결합을 좀 당연히 선거는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게임이니까 그거라도 안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혀서 그러니까 중도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분들까지도 끌어안아야 비로소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렸는데 그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에서 정말 자기를 총력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라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냉정히 보면은 본인이 후보가 됐는데 당에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고 지원도 약간 뭐랄까 그 정말 뜨거운 열기로 하는 게 아니라 건성건성으로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저는 취지로 관훈클럽의 토론을 들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꺼낼 정도로 지금 뭐 김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다. 한번 직접적으로 사실 드러냈죠. 당에 대한 불만은.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까지도 저는 이제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어제 그 광장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일화에 대한 한계는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11일까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아름다운 단일화는 뭐 좀 끝난 것 같아요. 그 돌파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수습을 하는 단계가 돼야지 이 지금까지 파국을.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거 인정 안 할 거거든요. 뭐가 여론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인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인용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최고는 원칙 있는 승리다. 그 다음은 원칙 있는 패배다. 최악은 원칙 없는 패배다. 이거거든요. 원칙 없는 패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원칙을 다들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남은 기간이라도 원칙을 세우고 비전과 가치를 세우고 보수가 가야 될 거를 하면은 지더라도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당이 풍비박산이 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이 단일화가 실패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계속 주장했던 반이재명 빅텐트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돌파구 없을까요? 돌파구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 어느 이제 보수 일간지 칼럼니스트가 이건 빅텐트가 아니고 이제 찢어진 텐트가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도 해볼까 말까 한 선거였는데 이게 서로에게 반목과 갈등만을 남긴 단일화, 그다음에 각자 완주하는 단일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단일화. 이제는 뭐 사실상 이제 눈에 보이는 과정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뭐 빅텐트라는 그런 말, 또 그랜드 텐트 이런 반 이재명 세력을 하나로 묶는 이건 사실상 이제는 뭐 어려워졌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 가장 거기에 저는 핵심 키워드가 이준석 후보였다고 네. 보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합류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려면 이준석 후보가 이 정말 말하자면 반이재명 그 연대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내가 갔을 때 이길 수가 있나라는 이제 그런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돼줘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본인이 완주했을 때 이게 5% 포인트도 못 얻을 것 같아요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가는 건데 이게 맞물리면은 되게 좋은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라 그랬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그 비례는 조국혁신당.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 갈 곳 없는 보수, 지금 실망한 보수가 수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개혁적 성향을 가진 신예 보수 배신자 논란은 있긴 하지만 이준석 그래 당신에게 그냥 한번 해봐 하고 줄 수 있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저는 이준석 후보는 완주의 가능성을 거의 95% 이상 굳힌 상황이 돼버렸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 반 이재명 세력의 명분과 연대의 명분도 약해졌고 동력도 이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고 보는 게 맞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후보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한 지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15일 날로 빠르게 잡고 그리고 왜 인편으로 따로 송달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안 받는 뭐 소위 말해서 꼼수 뭐 전략을 이렇게 봉쇄하려고 했느냐 이제 의문이 남는 거잖아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법원 내부 전산망에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례적으로 빠르고 대선 개입 논란이 있는 이거를 비판하는 현재 판사들, 부장판사들 등등등이 굉장히 많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라고까지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어떻게 열릴지가 지금 결정이 날 텐데 그것까지 지금 소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부는 또 대법원이 잘했다라는 것도 또 몇 개는 그렇겠죠. 올라왔어요. 예. 네. 근데 비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법원 자체가 조직이 난장판이 되겠다라는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하나는 여론을 보면은요, 이게 여론조사가 이제 반반씩으로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중도층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 개입의 이제 가능성이 있고 왜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슷한 감정들을 느낄 거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알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실수한 거 알겠는데 뭔데 국회의원 너희들이 내가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약간 그런 중도층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법조 엘리트들이 왜 나의 참정권을 제한하려고 왜 이런 감정들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 이유를 두면서 균등한 선거 운동의 네. 기회와 재판의 공정성 논란 때문에 근데 법원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대법원이 한 거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라고 표현을 쓴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정말 논쟁적으로 법원에서도 보고 있구나.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굴복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만일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면은 정의로운 판결이고 이게 정말 뭐 국민에 부합했고 법감정에 부합했고 그다음에 정치 불황치일성을 해소해줬고 찬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고 아직 결론도 채 안 났고 다시 재상고라는 또 두 번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차가 더 남아 있는데도 이걸 이렇게까지 압박할 문제였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느꼈을 부담감이 상당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고등법원 판사 3명에 대한 선제 탄핵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논란을 안고 재판을 진행하기가 버거웠을 테고 실제 또 이재명 후보는 6월 15일 날 불출소 사유서를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걸석 재판을 한다? 사실상 이번은 못하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 0.1%의 화근도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자면 여론 지형이 이건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어요라고 거의 뭐 9대1로 갔었으면은 또 모를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보면 비등비등하게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오니까 이런 정치적 격변기에 법원이 과연 할까라는 어떤 그런 고등법원의 고민은 이해하는데 이러면은 대법원이 가졌던 사법부의 최고 지휘로서의 어떤 그런 존경 그다음에 권위 이런 게 이번에 또 사라지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됐고 민주당은 이 고리를 지금 더 아주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근대법의 정신이 그 누구도 자기 재판에서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근대법의 정신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내 재판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는 그게 이제 형성될 텐데 과연 그게 이재명 후보가 만일 당선되더라도 그게 또 하나의 또 저는 광장의 분열과 그다음에 국론 분열, 국론 소모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사실 이번 그 고등법원의 판단은 제가 존중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판 일정도 연기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이게 접은 건 아니다. 예. 이러고 있고 14일 날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대법관들 다 출석하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해도 여론이 딱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역풍이 불고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상권 분립이다 뭐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이나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재명 독재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막 뭐 숫자가 막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속도 조절을 할 텐데 지금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키자. 이게 지금 탄압받는 어떤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된다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의 절반을 같이 해야 돼요. 절반은 아니고 조금 이제 2년.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조희대랑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런 기류가 민주당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사법개혁 그게 이제 꼭 뭐 이제 뭐 대법원이나 이런 거 손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조희대랑 같이 가기 좀 힘들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거취를 결정하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관회의에서 사실은 정치 개입 문제, 대법원의 정치 개입 문제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안건이 올라온 게 사법부 독립 문제도 있어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 이제 안에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정치 개입을 하는 독립도 있지만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조금 흔들려는 독립에 대한 논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최수영 평론가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위인설법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되는 재판을 중지하는 부분 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의 판결이었던 그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여기에 나온 기류가 국민의힘과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의 어그러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섰고 이재명 후보도 조국봉암 뭐 김대중 선생 김대중 대통령 발언하면서 그럼 강경 모드로 돌아섰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도층 눈치 안 봐도 된다. 이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 이제 반발을 할 정도인데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그러니까 가능했다고 보는 이유가 민주당이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번 대선 승리에 지장이 없다. 그런데 과연 저는 이게 중도층이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나갈 경우에 통합 혹은 뭐 그다음에 이제 영토 확장이라는 보수의 지형 확대 이런 것들이 진심이었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해줄 또 하나 동의를 제공해서 이게 득표율에는 제가 보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이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